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빛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관기소를 얘기를 할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이 전자기파다라는 거, 그리고 빛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빛의 색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파장과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빛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수, 광자의 개수가 많다, 여러 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밝기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그 빛을 크게 빛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면서 실제 산업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면 이제 빛은 에너지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에너지는, 빛의 에너지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주파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가 빨리 진동을 하면 높은 에너지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아이들이, 활발한 아이들, 빨리 뭔가를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아이들이 에너지가 높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는 아이들이 에너지가 낮다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빛도 빨리 진동하는 애들이 에너지가 높고요, 천천히 진동하는 애들이 에너지가 낮습니다. 에너지가 높은 애들은 뭔가를 자꾸 깨트려요. 그래서 남자애들이, 에너지 높은 애들이 자꾸 집안에 뭔가를 자꾸 깨트리죠. 망가뜨리고, 네, 장난도 많이 심하고, 그런 것처럼 이 주파수가 높은 빛일수록 뭔가를 파괴하는, 어, 에너지가 높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뭔가를 파괴하고 부러뜨리고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크게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전자기파를 얘기를 드렸는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파 중에 우리가 보통 이제 눈에 보이는 빛,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파는 다양한 파장이, 다양한 것이 다 전자기파.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이 파장이 어째 우리가 다루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빛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게 가시광 영역 대역이 여기 해당이 되면, 여기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보다 더 빨리 진동하는, 파장이 짧은, 그래서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 진동이 빠르다는 얘기죠. 빨리 진동하는 빛을 우리가 자외선이라 부릅니다. 이거보다 더 빨리 진동하면 엑스레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보다 더 빨리 진동하면 감마레이, 이렇게 불러요. 반대로 이 가시광 영역보다 더 긴 파장, 천천히 진동하는 것은 우리가 적외선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천천히 진동하면 우리가 라디오 웨이브, 또 마이크로웨이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가시광 영역보다 단파장으로 가면, 한마디로 주파수가 높으면, 이런 우리의 자외선이, 우리가 자외선이 피부를 망가뜨리거나, 그리고 눈을 손상시키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거나 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하는 것처럼. 그리고 더 짧으면 우리의 몸을 통과해서 몸을 엑스레이가 통과되지 않은 이 뼈 부분에서 뼈를 관찰할 수 있는 이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거죠. 자, 엑스레이에 많이 노출이 되면 우리 몸도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워낙 에너지가 높아서요. 원자력에서, 방사능에서 나오는 것이 감마레이인데, 감마레이는 피폭되면 우리 세포랑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높은 것일수록 뭔가를 파괴하는 그런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반대로 이제 적외선이라든지 또는 라디오 웨이브는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낮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지금 새로운 응용 분야들, 우리 지금 광 기술의 응용 분야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특히 여기서 그 적외선, 그리고 가시광 영역,
그리고 자외선 이 부분을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카테고리를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시관 영역 대역에서 사용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을 이용한 어떤 응용 분야들, 광기술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자외선 영역에서 사용되는 또 산업이나 실생에 사용되는 그 어떤 광기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여기 적외선에 사용되는 광기술, 이게 파장의 그 구분을 가지고 제가 광기술의 다양한 응용 분야들을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시광 영역이에요. 자, 가시광 영역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이게 지금 그 레이저 쇼를 제가 가져왔거든요, 사진을. 그래서 다양한 빛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하늘에 여러 파장의 빛들을 가지고 레이저 쇼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새로운 응용 분야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는 지금 LED입니다. LED 앞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서로 다른 색깔이 나오는 LED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는 이런 LED를 가지고 우리가 그 등을 만든다거나 또는 쉽게 LED를 가지고 여러 우리 그 집안에서 볼 수 있는 여러 LED가 박혀 있는 것들 볼 수 있어요. 뭐 프린터에도 LED 빛들이 있고요. 또 우리 시계 같은 데서도 LED 빛들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LED 색깔이 있는 이런 LED 컬러를 가지고 있는 LED를 또 이런 것도 이제 광기술을 통해서 개발이 됐고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OLED라 그래서 이제 LED 중에서도 이제 오가닉 LED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제 그 유기 LED라 그러는데 기존의 LED TV에 비해서 훨씬 더 선명도가 높은 그런 LED고요. 디스플레이에서 요 그 OLED를 최근 들어 이제 OLED로 대부분 이제 디스플레이를 TV라든지 모니터를 활용을 하고 있죠. 자, 여기 제가 그 LED와 OLED를 비교하는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보통 이제 LED TV 같은 경우 또 LCD TV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백라이트라고 하는 백색 광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 이렇게 백라이트가 있고요. 여기서 빛들이 쭉 나오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필터가 있어요. 필터가 있어서 여기서 만약에 붉은색 빛이 나오려고 한다. 그러면 다른 두 개의 필터는 빛이 안 나오게 하고 빨간색만 나오게 하고 또 초록색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두 개의 필터는 동작하지 않게 하고 나머지 한 개만 나오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필터를 가변을 해서 원하는 파장만 나오게 하는 이게 하나의 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색을 구현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백라이트와 그리고 여러 그 회로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TV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거죠. 그리고 반응성도 떨어져서 색을 바꾸거나 할 때 속도가 느려집니다. 자, 그런데 OLED 같은 경우는 이런 백라이트가 필요 없이 여기서 LED 자체가 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빨간색 빛을 만들어내고 초록색 빛을 만들어내고 파란색 빛을 만들어내고 백색 빛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각각의 셀이 각각의 파장에 해당하는 빛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OLED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얇은 TV를 만들 수 있고 에너지 효율도 높아지고 그리고 선명도도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이 OLED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술 또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고 이런 빛을 어떤 색감을 이해하고 하는 것들이 광기술의 어떤 분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가시광 영역 중에서 우리 헤드라이트를 설계하는 것도 광기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헤드라이트에서 빛을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지상에
그 어두운 밤 길에 그것을 잘 분사시켜서 선명하게 또 사용자 그 운전자의 눈에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광기술에서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렌즈라든지 또는 뒤에 있는 리플렉터 이렇게 반사경 같은 것들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 빛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고 이런 것들 다 디자인하고 또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하는 것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헤드라이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보통 이제 가시광 영역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을 만들어주는데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선명하게 시야를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려한 새로운 디자인들 또 그런 기능들을 넣어서 만드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헤드라이트 설계 쪽도 광기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비저블 라이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뭐 이게 제임스 웹 최근에 이제 제임스 웹 망원경 우주 망원경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우주를 관찰하는 망원경 또 여러 이제 광학계들 이런 이미지 광학계들 이런 것들도 가시광 영역 대역을 받아서 그걸 활용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LED 등인데요. LED 등을 가져왔는데 여기 LED를 어떻게 배열을 하고 어떻게 몇 개의 LED를 또 어떤 효율을 가진 LED를 만들 것인가. 그 에너지 효율도 좋아지고 또 어떤 설계를 했을 때 가장 좋은 노광을 선명도와 함께 만들어낼 것인가. 눈의 피로도를 적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이제 광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자동차의 여러 이제 그 대시보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는 디스플레이들 이런 것들도 빛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디스플레이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색감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최근에 이제 그 자동차에서 HUD라 그래서 여기 그 화면 그 자동차 창문에 디스플레이를 바로 프로젝션해서 이렇게 길을 안내해 주거나 또는 그 여러 그 안전 장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디스플레이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빔을 프로젝션 할 것인가 또 서로 다른 파장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그 제품화 되고 자동차에 적용이 되는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그 우리가 그냥 실생활에서 스쳐 지나갔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실제 요소에 들어가 보면 광이 들어가고 광을 이용하고 또 광을 활용하는 그런 기술들을 실생활에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이제 LED와 관련된 건데요. 이 영상을 잠깐 보고 이거 영상이 길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고 영상이 안 되네요. 여기는 제가 다음 여기 그 LED를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 유기 LED, OLED를 만드는 것을 좀 설명한 영상인데 이것도 쉽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제가 다음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외선을 가진 겁니다. 자외선을 이용한 응용 기술들인데요.
여기 자외선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자외선 쪽 단파장 쪽의 빛은 에너지가 높다. 그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뭔가를 파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응용 분야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살균 소독입니다. 그래서 UV가 이렇게 영역이 나눠지는데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요. UVC, UVB, UVA. 파장이 UVC는 200에서 280 나노, UVB는 280에서 315 나노, 그 다음 UVA는 315에서 400 나노 이렇게죠. 그래서 제일 에너지가 높은 것은 UVC가 됩니다. 파장이 제일 짧기 때문에 UVC가 제일 에너지가 높아요. 그래서 살균 소독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UVB는 의료용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UVA는 선텐이나 또 벌레를 유인하는 이런 용도의 UVA를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UVA, UVC, C를 여기가 이제 어떤 DNA라고 하면 UVC를 조사를 하면 DNA에 이런 고리들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 DNA를 파괴시켜서 사멸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UVC 에너지가 높은 UVC를 조사했을 때 거의 100%를 가까운 박멸을 박테리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박멸할 수 있는 기술이 UVC를 이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UVC를 만드는 램프가 이렇게 들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물을 살균하는 건데요. 램프가 이렇게 들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그 물이 들어갑니다. 물이 들어가서 이 램프를 지나면서 여러 미생물들이 파괴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살균된 물이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또 여기는 이제 수건, 우리가 보통 수건을 한번 쓰고 나면 젖은 수건을 건조를 하는데, 건조할 때 여기서 박테리아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조대에다가 UV 살균기를 이렇게 달아 놓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에도 이렇게 자동차에 사람이 내리고 나면 여기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 UV가 켜져서 여기 안에 있는 자동차 안쪽에 있는 여러 그 시트라든지 또 핸들을 살균해주는 이런 것들도 많이 또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소독과 또 살균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높아졌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제품들이 또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또 광기술, 또 어떤 파장을 사용해서 박멸할 것인가 하는 것들,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짧은 파장의 빛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기존에는 이런 램프를 가지고 많이 만들었다면 최근에는 LED, UV LED를 가지고 아주 작은 소자인데 아주 강한 빛, 아주 강한 자외선을 만들어내는 UV LED를 이용한 이런 살균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UV를 자외선을 이용한 것 중에 하나가 경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경화는 딱딱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액체 상태에 있던 물질을 자외선을 조사를 해주면 이렇게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 이제 플라스틱처럼 이제 굳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굳어지는 것을 이렇게 경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화를 이용한 이런 그 자외선을 만들어내고 경화를 하는 장치를 경화기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잉크를 코팅을 해주거나 또는 이제 잉크를 이제 자외선으로 이제 경화를 해주거나 또 아주 얇은 플라스틱을 코팅을 해주거나 할 때 이제 경화기 UV를 사용을 합니다. 실제 다양한 이제 경화를 하는 것들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두 개의 필름을 서로 연결해서 경화를 시켜서 여러 층의 필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장치가 되겠고요. 그렇게 할 때 여기서 밝은 빛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UV 빛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UV를 가지고 이제 페인트를 칠하고 그 페인트를 경화시키는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고요. 여기 회로에 있는 여러 칩들하고 작은 소자들을 부착하고 자외선을 조사해서 그것들을 경화시켜서 이 회로에 부착을 시키는 이런 응용으로도 또 UV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휴대폰 필름을 휴대폰에 있는 그 여러 그 앞에 있는 프론트 패널을 이제 부착을 할 때 자외선으로 경화를 시켜서 완제품을 만드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죠. 이게 컨베이어 벨트를 지나가면서 경화시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층을 또 경화시키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이게 이 액체 상태의 여기는 이제 3D 프린팅인데 액체 상태의 물질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이렇게 뿌려주고 거기서 자외선이 조사되면서 경화되면서 이게 형상을 만드는 것이 UV 3D 프린팅이 되겠습니다. 또 UV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통 프린터를 할 때 사용하는 건데 프린트를 할 때 아주 그 대용량의 프린트를 할 때 짧은 시간에 프린트가 깔끔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색할라 잉크가 있고요. 잉크를 칠한 다음에 바로 UV를 조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잉크가 바로 마르게 되고 UV로 경화가 되니까 바로 마르면서 이런 롤 형태의 제품화된 프린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러 프린트된 제품들을 만들 때 이런 UV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UV를 경화하거나 3D 프린팅이나 또는 대용량 인쇄를 할 때 자외선을 가지고 경화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경화를 할 때 이제 자외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자외선의 응용 중에 이제 이게 조금 기존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좀 쉬웠다면 이번에는 조금 고급 기술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반도체인데요. 이게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웨이프라고 하는 여기 기판에다가 우리가 특정한 어떤 전자회로의 모양을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그 중에 하나를 떼서 칩을 만들고 거기에 그 회로들을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칩을 만들어서 이게 전자회로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여기는 핵심적인 여기 안에 있는 칩을 만드는 기판, 그 기판에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을 얼마나 작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같은 웨이퍼에 더 많은 양을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작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반도체 기술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의 그림을 그리는 것을 포토리소그라피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포토는 말 그대로 이제 빛이잖아요. 리소그라피는 뭐냐면 어떤 작은 그림을 그린다. 그래피는 거죠. 빛이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붓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붓의 끝이 크면 브러쉬가 크면 이 큰 브러쉬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세밀한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빛의 브러쉬를 점점점 줄여서 아주 세밀한 브러쉬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훨씬 더 정교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런 붓의 세밀함을 어떻게 나타내는 빛을 가지고 할 때는 짧은 파장으로 가면 갈수록 이 빛이 세밀한
정교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짧은 파장을 만드냐가 핵심 기술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통은 200 나노미터, 보통 한 200 나노미터 위에 한 UVC보다 더 짧은 그 정도 되는 이제 그 200 나노미터 언더, 보통 한 190 나노미터 정도까지를 어, 파장을 가진 레이저를 가지고 이런 웨이브 포토 리소그라피를 했는데,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이걸 더 짧게 만드는 기술이 네덜란드 회사 ASML이라고 하는 회사, 요새 이제 TV에서 많이 나옵니다. 반도체 관련된 얘기들 할 때 ASML이라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것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지금 포토리스그라피 하는 장비고요. 여기 안에 여기 그 빛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부분을 좀 확대한 겁니다. 자, 여기 부분에서 이제 빛이 나오거든요. 여기 짧은 UV 빛이 나오고요. 빛이 나와서 이렇게 해서 반사경을 몇 번 통과하면서 축소, 그 빔의 폭을 줄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그림을 그릴 도안이 여기 있어요. 도안 마스크, 포토 마스크라 그래서 여기 있는 포토 마스크의 모양대로 여기에 기판이 있는데 요대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 포토 마스크의 모양대로 여기에 그림이 그려지도록, 그래서 빛이 포토 마스크를 지나서 다시 빛을 그 기판에 조사를 시켜주면 여기 모양 그대로 복제가 돼서 기판에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 기판을 밑에 있는 판이 움직여 가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그 그림을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포토리스코라피, EV 포토리스코라피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여기 광원이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UV가 아니고 EUV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같은 그림인데요. 여기 소스에서 나온 빛이 여기 포토 마스크를 지나서 다시 웨이퍼로 해서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EUV라 불러요. 그냥 UV도 아니고 익스트림 UV다. 그래서 EUV라고 그러고요. 이 장치를 EUV 장치다고 불러요. EUV의 파장은 13.5 나노미터입니다. 엄청나게 짧은 파장이죠. 그래서 이 짧은 파장의 UV를 만드는 기술이 이 한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 한 회사가 사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반도체 회사들의 이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2천억에서 3천억 가까이 되는 장비이고요. 이 장비 하나의 가격이 2천억, 3천억 가까이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한마디로 아주 정교한 세밀한 붓을 만들어낸 회사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13 나노,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한 200 나노미터 정도까지는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10분의 1보다 더 작게 만든 이 기술은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EUV를 만드는 장치 그림인데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밑에가 이제 고출력 레이저, CO2라고 하는 고출력 레이저가 있습니다. 아주 높은 에너지를 가진 빛을 여기다 넣어주고, 여기에 SN이라고 하는 틴이라고 하는 물질을 물방울처럼 만들어서 그 물방울을 한 방울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여기서 만드는 물방울을 떨어뜨리고 이 레이저가 그 물방울을 탁 때려요. 정교하게 그 물방울을 딱 맞으면 그 물방울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13.5 나노미터의 EUV가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방울이 한 방울 떨어지고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계속 UV가 맞아서 그 빛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UV를 가지고 방금 보여드렸던 대로 이런 패터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UV 레이저, UV 파장
짧으면 짧을수록 훨씬 더 정교한 반도체를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훨씬 정교한 반도체를 만든다는 것은 이 웨이퍼 내에 반도체 개수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한 번 만들 때 예를 들어서 100개를 만들었다면 더 정교하게 만들면 하나의 기판에 200개를 만들 수 있으니까 회사에 봐서는 두 배의 수율을 가지는 거죠. 두 배의 효과적인 생산을 같은 시간에 두 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회사로 봐서는 단가를 줄일 수 있고, 그러면서 훨씬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EUV다라는 것이고요. 자, 영상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적외선, 마지막으로 이제 적외선 부분에 있는데, 적외선은 이제 가시광보다 에너지가 낮다라는 것이고 파장이 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이런 열화상 카메라를 많이 접하게 됐어요. 이런 열화상 카메라는 뭘 측정하는가 하면 열에서 발생된 적외선을 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적외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자를 가지고 카메라를 만들고요. 그래서 붉은 이게 열이 많이 나는 것을 이제 붉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도 사람이 공항을 지나올 때 열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코로나 환자를 이렇게 발견하고 하는 것이 열화상 카메라. 이때 사용하는 것이 가시 적외선을 감지하는 기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TV 리모컨이죠. 리모컨도 적외선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 눌렀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적외선이 나가서 빛을 TV를 컨트롤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피부 미용에 사용하는 이런 적외선 피부 미용 도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적외선을 이용해서 이런 과일들의 당도를 측정하는, 그래서 이런 그 포도라든지 사과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당도랑 비교해서 이 사과가 얼마나 당도가 높은지 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농산물을 쉽게 판별하는, 전에는 이것들을 즙을 짜서 그걸 가지고 실제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당도를 판단했다면, 이제 나오는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것의 당도를 감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새로운 어떤 적외선을 이용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가 한의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적외선 열 마사지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적외선을 가지고 우리의 아픈 부위를 진통을 줄여주는 이런 것들에도 적외선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면 이렇게 적외선 카메라를 군인들이 달고 이렇게 밤에 이걸 이제 밤에 시야를 확보하는 이런 것들도 적외선을 이용한 광기술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스마트워치라든지 또는 광으로 당뇨를 측정한다든지 또 열을 측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적외선을 이용한 광기술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재밌는 것들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게 적외선을 비춰서 얻어지는 화면을 가지고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주사를 놓을 때 혈관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카메라를 대면 혈관을 쉽게 찾아줘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어떤 그 프로젝션을 시켜서 이 적외선을 프로젝션 시켜서 혈관이 피부에 보이도록 이렇게 보여해주는 구현해주는 장치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쉽게 찾아주는 이런 역할들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여러 광학적인 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적외선 광학이라고 하는데 적외선에서 동작하는 이런 렌즈들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다른 파장 적외선에서는 기존에 사용했던 가시광선에 사용했던 렌즈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적외선에서는 그 전혀 다른 재료 또 전혀 다른 설계를 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적외선 광학이라고 부르는데 새로운 광학을 만들고 또 재료를 연구하고 하는 분야가 적외선 광학 분야입니다. 그래서 적외선이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에 관련된 광학 기술들도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적외선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광통신입니다. 지금 우리가 초고속 광통신을 사용하고 인터넷을 마음껏 쓰고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빛, 광통신에 사용되는 빛이 적외선 빛입니다. 자, 한마디로 여기서 이제 정보가 만들어지면 전 세계에 이렇게 빛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해 주고요. 그때 들어가는 빛을 전송해 주는 이 매질을 광섬유라 부르고요. 빛을 이 광섬유 안으로 보내주면 빛의 속도로 전 세계를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훨씬 더 빠른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기술이 광통신이 되겠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빛이 뭐다? 네, 적외선이다. 적외선이다. 자, 왜 적외선을 사용하는가라는 것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광통신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왜 적외선을 쓰는가? 우리가 그 부분만 다루겠습니다. 저기에서 사용하는 것이 광섬유라 그랬죠. 이 광섬유는 유리를 기본으로 한 것입니다. 유리. 자, 이 유리가 빛을 넣어주면 빛이 점점 감소를 해요. 세기가 감소를 합니다. 유리 안에 있는 어떤 불순물들이 빛을 점점 줄여줘요.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까지 보내는데 빛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걸 손실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면 여기 X축이 파장이고요. Y축이 손실입니다. 그래서 손실이 크면 더 빨리 감소를 시키고요. 손실이 작으면 천천히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손실이 제일 작은 이 광섬유가 손실이 제일 작은 영역이 1550 나노미터입니다. 그래서 1550 나노미터가 적외선 영역인 거죠. 네. 가시광선에 가까운 적외선이라고 불러서 건적외선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적외선 영역에서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손실이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광섬유의 손실이 가장 적어서 광섬유가 빛을 잘 잃어버리지 않는 구간이 여기 1550 적외선 부분이다. 그래서 통신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광통신은 1970년, 80년대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엄청난 발전을 해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런 기술이 이제 그 확장이 돼서 미래 기술로 이제 위성에다가 위성들 간에 광으로 통신을 하고요. 위성에서 지상하고 광으로 통신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광으로 하려고 하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프리스페이스 옵티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공간에 그 빛을 보내서 광섬유가 없이 빛을 바로 위성과 위성 간에 빛을 보내주거나 위성과 지상 간에
빛을 보내서 서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이런 것들이 프랩스페이스 옵티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위성 간의 통신뿐만 아니라 이런 드론에서 어떤 지상과 교신을 하거나 하는 것들도 빛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곳에 이렇게 그 빛을 이용한 통신, 광통신을 쓰는데 이유는 도청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전파를 이용을 하면 도청하기가 쉬운데 빛을 이용을 하면 바로 1대1 통신이 되기 때문에 그 빛이 닿지 않는 공간에서는 도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통신이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되는 빛은 왜 적외선이어야만 하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주에서 지상으로 보내주는데 지상에 뭐가 있냐면 대기가 있습니다. 대기에는 여러 물질들이 있죠. 산소도 있고요, 질소도 있고요, 그리고 물도 있고요, 또 메탄도 있고요, 또 나이트로젠도 있고요, 카본, 그리고 CO2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런 것들이 빛을 흡수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빛을 다 흡수를 하는데 흡수하는 빛을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얼마나 이게 빛을 흡수하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보면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가 가시광 영역대가 여기입니다. 지금 무지개로 표현된 이 부분이 이제 가시광 영역대고요. 당연히 태양에서 우리가 빛이 들어와서 가시광 영역대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가시광 영역대는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가 또 어디가 들어오냐면 적외선 부분, 여기 적외선 부분에서도 빛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빛이 통신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대기가 흡수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 가시광 영역대가 통신하기가 좋은데 또 어떤 게 있냐면 산란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어요. 산란이라고 하는 현상 때문에 그 산란이라고 하는 현상은 파장이 길수록 잘 산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광 영역보다도 파장이 긴 영역에서 통신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냐면 보통 아까 우리 광통신에 썼던 1550 그리고 그 영역대역에서 적외선 영역대역에서 이런 통신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광통신에서도 이런 그 적외선을 이용한 통신이 효과적인 것을 확인했고요. 대기가 있는 지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외선을 이용한 통신이 더 효과적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외선을 주로 이용한 그런 통신들이 여기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광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응용 분야들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부와 2부를 이렇게 요약을 하면 맥스웰 방정식으로 빛을 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빛의 파장에 따라서 다양한 응용 분야가 있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렸죠. 과학의 영역에 있었던 빛을 이제 공학으로 확장시켰고요. 실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이것이 없으면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빛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광기술이 적용된 분야가 무궁무진하고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못 드렸지만 더 많은 영역에서 이런 그 광기술이 사용이 되고 있고 지금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현재에서도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지만 미래 기술에서도 이 빛을 이용한 기술들이 정말 중요한 기술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강의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 그 빚에 대한 또 관기술에 대한 궁금한 신 분들은 저희 학과의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 많은 자료들이 영상으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다양한 그 관기술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QR 코드가 있으니까 이거 찍어 보시면 바로 유튜브랑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 들어오셔서 많은 또 정보를 얻어갔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런 좋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좋았고요. 제가 뭐 혹시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설명이 어려웠던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미흡한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또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